당사자 없는 자리에서 공정은 어떻게 부서지는가? 일부. 전쟁은 끝난다는 말이 먼저 도착할수록 더 오래 걸리는 것인가? 소식은 늘 그런 식으로 왔다.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말, 사절이 오간다는 말, 휴전이라는 단어가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말. 그 말들이 바다에 닿을 때면 오히려 손이 먼저 경계줄 위로 올라갔다. 끝난다는 말을 들을수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전장은 이상한 곳이다. 평화의 언어가 먼저 퍼질수록 현장의 칼날은 느슨해지고 경계는 흐려진다. 사람들은 끝났다는 말을 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다. 믿고 싶기 때문에 의심을 거둔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나는 바다에서 일찍 배웠다. 조용한 바다가 더 무서웠다. 파도가 없는 날, 안개가 낮게 깔리는 아침, 바람이 멎은 밤. 적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적은 생각하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도 그 조용함이 먼저 떠올랐다. 멎은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그런데 세상은 협상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다. 조정에는 기대가 흘렀다. 명나라가 중재한다고 했다. 사절이 움직인다고 했다. 길이 열린다는 말도 들렸다. 그 기대의 결을 탓할 수는 없었다. 전쟁이 지속된 시간만큼 끝내고 싶다는 마음도 지속되어 있었으니까. 다만 이상한 것은 그 기대가 어느 쪽도 상대의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부풀었다는 점이었다.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협상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사절이 오간다고 했지만 그 사절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끝난다는 말은 먼저 퍼졌고 조건은 나중에 아주 조용히 흘러들었다. 조건이 흘러들 때면 이미 세상은 끝났다는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다. 2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전쟁 중에도 그런 장면은 있었다. 공식 명령이 아닌 사람의 말이 군영을 흔들고 직책이 없는 자의 판단이 전투 방향을 바꾸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리의 결정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몸으로 치러지는 일. 그것은 전쟁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 구조가 더 정교해졌다. 심유경이라는 이름이 들린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무슨 권한을 지닌 사람인지는 오래도록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협상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고 그 단어가 붙는 자리마다 실제 전쟁의 결이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 보이는 것처럼이라고 쓴 것은 실제로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이 오가는 동안에도 마을은 타고 있었다. 사절이 오간다는 말이 돌 때도 성은 버텨야 했다. 서로가 서로의 조건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동안 탁자 밖의 땅에서는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다. 회담장 안의 말이 회담장 밖에 칼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전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 말에 기대는 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 권한 없는 사절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그 사절의 말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면 기대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권한 없는 자리가 굴러가고
책임 없는 결정이 흘러가고 나중에 그 결과는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된다. 바다에서는 그런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다. 전술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책임졌다. 보급이 끊기면 그 끊김이 곧바로 싸움의 결과로 돌아왔다. 책임과 결과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 협상은 달랐다. 결정하는 사람과 결과를 받는 사람이 달랐다.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게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그 무렵의 소식들을 들으며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다. 3부. 체면이 협상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이해했다. 전쟁 이전에는 그 말의 무게를 다르게 느꼈다. 체면은 예의의 언어라고 생각했다. 크고 작은 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체면이 협상의 기준이 될 때 그것은 다른 무언가의 이름이 된다. 명나라가 이 전쟁에서 지킬 것은 영토가 아니었다. 보급로도 아니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을 도운 나라,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낸 나라, 이 지역의 질서를 붙들고 있는 나라. 그 설명이 유지되어야 했다. 협상은 그 설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했고, 조건은 그 흐름을 해치지 않아야 했다. 도요토미가 요구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명나라가 들은 것은 조건이 아니라 체면의 위협이었다. 조선 사도와 한성만 돌려주겠다. 이 말이 협상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말의 질감은 협상이 아니었다. 협상은 서로 무언가를 내놓는 자리다. 그러나 이 말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권리가 있다는 전제가 먼저 깔려 있었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몫이었던 것처럼. 그 말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분노가 먼저 올라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기준이 흔들리는 여이 먼저 왔다. 내가 지금까지 싸워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싸움의 바깥에서 세상은 어떤 언어로 이 전쟁을 정의하고 있었는지, 사도와 한성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결정에서 주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 누군가의 것이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바다 위에 있었는가? 그것은 분노보다 더 오래 남았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진다. 그러나 기준이 흔들린 자리는 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체면이 조건이 된 협상에서 조선이 원하는 것을 조선이 요구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나라의 체면을 해치는 방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재자의 역할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조금 덜 굴욕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조선은 그 포장 안에서 스스로의 요구를 협상의 언어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찾지 못할 경우 조용히 배제되었다. 배제가 늘 거칠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일정이 맞지 않았고, 통역이 달랐고, 사절의 격이 달랐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조선 없이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체면이 거래의 화폐가 되는 순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는가? 강대국이 서로의 명예를 교환하는 동안 그 교환에서 빠진 쪽의 몫은 결국 이미 결정된 것으로 내려앉는다. 회의실 밖의 사람이 회의 결과를 통보받는 경험. 내가 속한 일이 나 없이 결정되는 경험. 그 경험의 무게는 전장에 피로하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4부. 같은 종이가 서로에게 다른 문서였다.
문서 조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행위의 기술보다 그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가 먼저 궁금했다. 어떻게 속였는가가 아니라 왜 그 속임이 그토록 오래, 그토록 많은 자리에서 통용될 수 있었는가. 서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다. 명나라는 도요토미가 항복을 청했다는 문서를 원했다. 그 문서가 있어야 체면이 선다. 전쟁을 끝낼 명분이 생긴다. 중재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도요토미는 조선의 절반을 하사받았다는 문서를 원했다. 그 문서가 있어야 원정이 헛되지 않다. 귀국하는 군사들에게 설명이 된다.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한 명분이 만들어진다. 조선은 그 사이에 있었다. 자신들이 원하는 문서가 무엇인지조차 협상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그래서 2장의 문서가 필요했다. 아니, 사실 1장이었다. 1장의 종이 위에 서로가 원하는 것이 따로 쓰인 것이 아니었다. 같은 종이 위에 같은 문장을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가 서로의 해석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인하면 협상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확인하지 않는 것이 협상의 방식이 되었다. 문서가 진실의 기록이 아니라 정당화의 도구가 되는 순간을 그때만큼 선명하게 본 적이 없었다. 종이 위에 글자가 있으면 그것이 사실처럼 보인다. 도장이 찍히고 사절이 오가고 의례가 치러지면 그것이 합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종이 앞에서 서로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 합의는 합의가 아니라 다음 전쟁의 씨앗이다. 기묘한 것은 그 씨앗이 모든 관계자들에게 보였다는 점이다. 심유경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니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읽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쌓아온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그 협상의 언어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나의 허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다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보고서와 전장 사이의 간격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에 적힌 수치와 실제 보급량이 다를 때 그 차이를 무시하면 전투에서 죽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문서가 현실을 담지 못할 때 그 문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먼저 위험해진다. 협상의 문서도 다르지 않았다. 두 나라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간격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협상이 깨지니까. 그 깨지지 않은 협상이 이후에 어떻게 깨지는지를 그때의 나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문서가 현실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 서류의 서명이 완료되었으면 된 것이고 보고서에 완료라고 적혀 있으면 완료된 것이고 공표된 것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현장은 그 서류를 따르지 않는다. 서명 이후에도 현장은 서명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 간격을 누가 메우는가? 결국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 간격을 몸으로 채운다. 그것이 협상의 문서가 빠뜨린 것이었다. 5부. 조선이 말을 해야 하는 자리가 있었다. 원하지 않는 말을 스스로 원치 않는 언어로,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조건을 마치 자신이 청한 것처럼 엎드려 아뢰옵나이다. 이 말의 형식은 알고 있었다. 조정의 언어이고 외교의 언어이고 강대국 앞에서 작은 나라가 쓰는 언어다.
그것이 무조건 굴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현실이 그러하다면 형식이 현실을 담는 방식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청하는 언어가 아니라 강대국이 만들어낸 결론을 스스로 요청한 것처럼 꾸미는 언어로 쓰일 때 그 말의 무게는 달라진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을 우리가 입으로 해야 하는 순간, 그것이 외교라면 외교는 현장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야 하는 자리다. 적어도 전장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말을 내 입으로 해야 하는 일은 없었다.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명령이 불합리해 보여도 결국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졌다. 협상은 달랐다.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 내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을 스스로 청한 것처럼 말해야 하는 언어. 그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을 탓하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니었다. 다만 그 구조가 어디서 왔는지, 그 구조가 어디로 가는지를 조용히 보고 있었다. 강대국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협상을 설계할 때, 약소국은 그 설계 안에서 자신의 요구를 청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감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청원한다. 요구가 아니라 청원이기 때문에 거절되어도 관계는 유지된다. 그리고 강대국은 체면을 잃지 않는다. 그 자리를 조직 안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다. 결정권이 위에 있고 나는 그 결정을 집행하는 자리다. 집행하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잘못을 먼저 말하는 것이 얘 역할에 어긋나는 구조. 나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내 이름으로 그 결정이 전달된다.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결정을 내린 사람과 그 결정을 집행한 사람 중 누가 기억되는지를 우리는 안다. 그 구조가 그때도 있었다. 다만 그것이 외교의 형식을 입고 있었을 뿐이다. 그 사이에서 전장의 현실은 협상장의 말과 점점 멀어졌다. 바다 위에서 나는 오래 기다린 적이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전술이 되는 순간들. 적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람의 방향을 기다리고, 보급이 닿기를 기다리는 시간들. 그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었다. 기다리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기다림이 끝나야 할 시점을 여우로 붙들고 있었다. 기다림이 전술이 아니라 방치가 되는 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 협상이 오가는 동안의 기다림은 달랐다. 무엇을 기다리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당사자 없이 결정이 굴러가고 있었으니까. 그 기다림은 전술이 아니었다. 이유가 없는 기다림은 방치와 다르지 않다. 문득 기다림이 전술이었던 순간들이 그리워졌다. 이유가 있는 기다림, 끝이 있는 기다림, 내가 선택한 기다림. 6부. 과욕은 언제나 문장 하나로 드러난다. 협상이 길어질 때 그 협상을 망치는 것은 대부분 긴 조항이 아니다. 짧은 문장 하나다. 말 한마디, 어조 하나. 서로가 조심스럽게 쌓아온 것들을 그 문장 하나가 순식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 조선 사도와 한성만 돌려주겠다. 이 말이 전달될 때 어떤 표정으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협상의 제안인지 관용의 선언인지 그도 아니면 협박의 포장인지. 그러나 말의 구조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돌려주겠다.
이 말은 먼저 그의 것이라는 전제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준 어딘가가 조용히 움직였다. 분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분노는 빠르게 타오르고 빠르게 꺼진다. 그것은 더 느린 것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의 의미가 저 말 하나에 의해 전혀 다른 맥락 안에 놓이는 것.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권 분쟁 안에 끼어 있던 것이 되는 것. 그 채은 길게 끌지 않으려 했다. 그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면 돌아오는 길이 멀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말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기로 했다. 협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그 출발점이 조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과욕은 그렇게 기준을 부순다. 한꺼번에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협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굴러가는 토대의 언어가 바뀌어버리는 방식으로. 그 토대 위에서 조선이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달라졌다. 어느 것이 요구이고 어느 것이 감사여야 하는지가 저 문장 하나로 이미 정해졌다. 오랫동안 보급을 계산했다. 쌀이 얼마나 있고 화약이 얼마나 남고 이 수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계산이 정직해야 했다. 실제보다 많다고 쓰면 그 차이만큼 사람이 굶었다. 한계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 그 자리의 기준이었다. 협상의 문서는 그 계산과 달랐다. 실제를 담지 않았다. 서로가 원하는 숫자를 담았다. 그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현장이 치러야 했다. 현장이 치른다.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거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서는 그 결정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 무게를 누가 지는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결정을 내린 사람과 그 결정의 결과를 받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결정은 더 가볍게 내려진다. 그 가벼움이 어딘가에서 무게로 내려앉는다는 것을 결정 자리의 언어는 담지 않는다. 7부. 어느 순간부터 협상이 끝나면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협상이 오가는 방식, 사절의 권한, 조건의 구조, 같은 문서를 다르게 읽는 두 나라. 그것이 합의로 끝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합의처럼 보이는 것이 잠시 만들어질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 합의 안에 담긴 서로 다른 기대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파국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오랫동안, 조금씩 준비된다. 그리고 그 준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협상장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탁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탁자 위에서만 존재한다. 탁자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전장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가 드러난다. 기다림이 오래 지속될수록 다음에 올 것의 무게가 짐작되었다. 협상의 말이 오갈수록 바다의 공기는 달라졌다. 소강 상태가 길어진다는 것은 어느 순간 그 상태가 깨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그것이 언제일지, 어떤 형태일지는 몰랐다. 다만 협상이 두 나라의 서로 다른 기대를 봉합하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바다에서도 조용히 감각되었다.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인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협상이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이 비관인지 현실인지를 그때는 몰랐다. 지금도 그것을 선명하게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오래 있을수록 현장을 설명하는 언어와 전장의 실제 사이의 간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얘 역할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첩상이 오가는 동안 그 간격은 내가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정이 이미 다른 자리에서 굴러가고 있었으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일상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끝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버티는 방식. 전자가 더 현명한지 후자가 더 용감한지는 모르겠다. 다만 둘 다 그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무언가 형태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파국도 결국 끝의 한 형태다. 그것이 원하던 형태가 아니더라도. 마지막 부. 바다 위에서의 기다림과 접상이 오가는 동안의 기다림은 달랐다. 그 차이를 오래 생각했다. 바다에서 기다릴 때는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을 내가 선택했다. 기다림의 끝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것이 내 손 안에 있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다. 기다림이 선택이었으니까. 협상이 오가는 동안의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었다. 결정이 다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나는 그 결과를 기다렸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이 얘 현실에 내려앉기를 기다렸다. 그 기다림에는 끝이 없었다. 아니, 끝이 있었다. 다만 그 끝을 내가 정하지 못했다.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래 생각한 적이 없었다. 전장에서 공정을 말하는 것은 사치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보급을 계산하며 책임이 있는 자리와 결과가 돌아오는 자리가 같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놓지 않으려 했다. 결정하는 사람이 결과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기준이었다. 협상은 그 기준 밖에 있었다. 결정은 멀리서 이루어졌고 결과는 현장으로 내려왔다. 책임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려졌다.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구조 안에서 기준이라는 것을 어디에 붙들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다음이 왔다. 이미 알고 있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협상이 두 나라의 서로 다른 기대를 하나로 좁히지 못한 채 흘러간 시간들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터진다는 것을. 파국은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문장 사이사이에 준비되어 있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당사자 없이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 체면이 조건이 되는 협상, 같은 문서를 다르게 읽는 사람들. 그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형식이 바뀌었을 뿐 구조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굴러가고 있다. 회담장은 달라졌고 사절의 이름은 바뀌었고 문서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와 그 결과가 내려앉는 자리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몸으로 채운다. 그것이 공정한가 묻는 것이 아니다. 그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를 조용히 묻는 것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적어도 자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면의 언어 앞에서 현장의 잔상 얼마나 붙들 수 있는지를, 끝났다는 말이 돌 때 끝나지 않았다는 기억에 무게 붙드는 것.
그것이 전장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오랜 전쟁이 남긴 습관이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다만 바다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멎은 것이 아니었다.